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중간 시험 보고 좀 이제 지쳐 있을 것 같아서 아는 얘기들만 쭉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래 1학년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화투를 열심히 했으면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뭐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거기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1학년 대학교 1학년 일반학에서 커버 안 한 내용을 조금씩 더 할 텐데 그래도 아주 새롭진 않아요 아직은.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이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계면 반응이 일어나는지, 요 염다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고. 그럼 과연 이 전기화학,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분석화학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 사실 우리가 일반화학 때 배운 거는 그냥 전기화학이었잖아. 그렇죠? 전기화학으로 부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화학전지가 어떤 원리인지 뭐 이런 것들 배웠지. 그때 그거 가지고선 분석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이거 가지고선 뭘 할 수 있는 건가? 뭘 할 수 있을까? 분석화학에. 분석화학을 한다는 거는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분석화학이라는 거가 어떤 시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거 아는 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이제 아마 정성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뭐 수은이 들어있는지, 뭐 아연이 들어있는지, 철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들어있다면은 만약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겁내할 텐데 수은이 뭐 0.000000 ppt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건 그래, 있다 없다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거나 건강에 위험을 안 미치는 수준일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 그런 정량적인 정보 같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분석학에서 원하는 거는 시료에서 정성적인 정보하고 정량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 아는 얘기들 한번 쭉 들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화학에 쓸까? 시료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어떻게 쓸까라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적정이야, 그렇지? 왜 웃어? 그 전에 우리가 적정 배우면서 무슨 적정들 배웠지? 4년기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배웠지. 그거는 우리 시료 안에 어떤 애시드기나 아니면은 베이스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있는지 정량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죠. 그 다음에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다음에 뭐 배웠어? 침전시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난 시험에 많이 냈던 거, EDTA에서 컴플렉세이션에서 정량하는 거. 그러니까 산염기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상 물질이 산이든 염기든 프로톤이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침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컴플렉세이션을 해서 침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DTA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고 그랬지? 1대1.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액 안에 여러 가지 중금속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뭐 수돗물에 칼슘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몸에 안 좋은 뭐가 있을까? 뭐 아까도 뭐 아연이라든가 아연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 몸속에 있어서 카드뮴 막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거 정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량할 때 EDTA처럼 확실하게 그러니까 착물을 만들어서 반응하는 경우, 그럴 경우 우리가 폴리프로틱 애시드 해서 타이트레이션 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그때 계속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볼륨 이때는 뭐 EDTA 아니면 볼륨 베이스, 볼륨 스트롱 애시드 이런 거 넣고 이쪽에는 뭐 EDTA를 넣는 경우라면은 메탈 농도 정량할 때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그렸었죠. 이게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이 커브에서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 이퀴밸런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잘하려고 하면은 혹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지? 응? 우리가 이러한 적정 곡선이 있으면은 과연 이 포인트가 이퀴밸런스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실험 조건을 잘못 맞추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가 이 그 당량점을 찾을 때 에러가 커지게 되죠. 타이트레이션 에러가 커지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건 어떻게 잘 맞출지, 어떤 인디케이터를 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그 샤프 에지가 아니라 스무스 에지가 돼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얘가 더 아주 샤프한 이런 에지가 돼서 뭐 어떤 인디케이터를 쓰든 더 정확한 값을 찾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곳에 이어서 전기학을 써서 타이트레이션 한다면은 그게 이제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쪽에다가 갈까?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도 뭐 볼륨 용액에 우리가 분석하려는 시료가 있고 어널라이트가 있고 타이트런트라가 이제 우리가 똑똑똑 떨어뜨려 주는 거지. 여기서 EDT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리고선 이쪽에다가 PM 뭐 이런 걸 썼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pH 미터에서 측정하는 건 뭐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내는 값은 전이차, 뭐 전압, 밀리볼트로 나오는 값이야. Y축이 물론 이 밀리볼트 전이차 값이 농도랑 비례하니까 뭐 PM 그러니까 농도랑도 커브를 만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런 값이에요. 그리고 뭐 타이트런트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얘가 어떤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비슷하게 각각의 요 포인트는 어떻게 정해지나 그리고 요 포인트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런 것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할 때도 좀 그 실험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셀 포텐셜이 뭔지 그리고 반대쪽에 이 포텐셜이라는 전이차 저 밀리볼트 값은 항상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것이에서 그 기준은 SHE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거가 매번 이렇게 수소가스를 버블링 해주면서 쓰기는 좀 불편하니까 다음 그림 어딨나? 이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실버 클로라이드 같은 아니면은 세츄레이티드 칼로메 일렉트로드 같은 기준 전극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이 어떤 그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의 포텐셜은 제로점은 SH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고 보통은 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실버 클로라이드나 세츄레이티드 칼럼 일렉트로드를 사용하고 저것에 비해서 상대적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읽어서 이게 실제로 측정되는 밀리볼트 값이겠지. 그런데 요것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니까 0.417에서 뭐 0.197을 뺀 다음에 그 값이 여기 있는 뭐 0.220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반쪽 셀의 그 포텐셜 값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 거야. 그래서 그리고 레렌스티케이션이라는 게 있었었고
여러분 12장 가보세요. 일단은 12장에 보면은 제목이 일렉트로드 포텐셜, 우리가 측정하는 요 값이죠. 셀의 포텐셜, 일렉트로드 포텐셜하고 그것을 옥시데이션, 리덕션, 타이트레이션, 그러니까 저기 저거는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하는데 어떻게 응용하느냐라는 게 12장의 주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일반화학 때 배우는 거지. K, 평형상수 K와 델타 G와 그 다음에 셀 포텐셜 그 E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곳에 응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은 순서를 요 부분이 여러분들 책의 페이지로 보면은 356페이지에 12C로 되어 있는 부분, Constructing Redox Titration Curve. 그래서 Redox Titration이라는 거는 지금 요 케이스, 요 두 개의 반응을 한번 봐요. 요걸 봐요. 물속에 이가철이 들어있어. 이가철이 들어있고 그게 얼마큼 있는지 알고 싶어. 근데 뭐 전에 EDTA 타이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pH 조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총량을 삼가철이 총량이 얼마가 들어있냐, 이가 삼가 합쳐서 얼마가 들어있냐 이런 것들 하는 데는 흔하지만은 이가철만 얼마큼 들어있느냐 요거 알기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쓰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가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세리움 4 플러스, 그러니까 세리움 4가 이온은 굉장히 그 상대방을 잘 산화시켜주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평형이 이루어져. 얘를 옥시데이션 시켜서 Fe3 플러스로 만들고 자기는 세리움 3 플러스로 그러니까 환원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움은 물로 쓰이는 거예요. 산화제로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정할 때는 타이트런트로 쓰이는 거죠. 이게 어널라이트고 얘가 타이트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적정을 하게 된다면은 세리움 4가 이온의 용액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그 셀의 포텐셜을 재는 거야. 근데 셀 포텐셜을 어떻게 잴까? 어떤 시스템을 잴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57페이지에 한 두 번째 이퀘이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SHE 그다음에 이쪽에 PT가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수식 같은 게 써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part of the hypothetical ce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테이션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염다리가 있고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세륨 3가 4가랑 그리고 아이런 2가 3가가 한 용액 안에 다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백금 정극이 있고, 그러니까 여긴 0볼트잖아, 그렇죠?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니까 그것에 비해서 요 용액에서 걸리는 포텐셜을 측정해 주는 거야. 요 값이 지금 여기서의 포텐셜 값 2가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SHE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금 정극이 있을 거고 염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 원래 Fe2 플러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양을 알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뷰렛을 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주는 게 세륨 4 플러스 이렇게 적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처음에 아이런 2 플러스만 있는 상태에서 세륨 4 플러스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얘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제 C3 플러스가 생기고 Fe 3 플러스가 이 안에 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용액성에는 처음에는 아이런 2 플러스만 있겠지만은 세륨 4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서 반응을 해서 세륨 3 플러스랑 아이런 3 플러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반응을 조금 덜 했으면은 세륨 4 플러스도 남아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런 2 플러스가 다 소모가 돼 버렸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넣는 세륨 4 플러스는 이거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겠죠. 세륨 3 플러스로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한다는 조 시스템에서를 우리가 라인 노테이션으로 만약에 가상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걸리는 포텐셜을 세륨 넣어주는 볼륨에 따라서 쭉 그려지면은 그게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이 될 거예요. 대략 어떤 상황인지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타이트런트야. 그거는 굉장히 잘 산화환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리액션이 굉장히 빠르고 리버서블하기 때문에 넣는 순간순간 이 적정할 때마다 계속 이게 평형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형의 유지가 된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안에서 평형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요 안에서 세륨 4가가 3가로 환원되는 그 포텐셜하고 그리고 이 용액 안에서 아이런 3가가 2가로 리덕션 되는 포텐셜하고 그게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곧 전체 시스템, 저 용액 안에서의 그 포텐셜이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하면은 시스템 전체의 포텐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것을 측정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같은 용액 안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용액이니까. 그래서 이 값들은 어떻게 측정해? 뭐 세륨에 대한 세륨 4가에 대한 뭐 환원 전위 아니면 아이런 3가에 대한 환원 전위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네른스트 이퀘이션. 셀의 포텐셜은 이 낫에다가 NF, RF 그다음에 로그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반쪽 반은 여기는 징크로 되어 있지만은 징크가 전자 2개 받고선 징크 메탈이 될 때 E는 이 낫에 전자가 2개니까 분모 N이 2가 되고 0.0592 그다음에 로그에 징크 2 플러스의 농도가 들어가고 이건 고체니까 1로 표시하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1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세륨 그다음에 아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각각에서의 셀 포텐셜이 나올 거야.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EDTA 가지고 EDTA 볼륨하고 PM하고 해서 우리 이거 그리고 그 이퀴벌런스 포인트에서 이퀴벌런스 포인트 전에서 이퀴벌런스 포인트 후에서 계산했던 수식 같은 거 유도했던 거 기억나나? 여러분들도 어디 노트에 적어 놓던가 아니면 강의 노트 찾아보면 있을 거야.
어디 봅시다. 우리 보조 메모리 어디에 있나? 보조 메모리에 잘 들어가 있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EDTA 적정을 할 때 이렇게 됐었고, 이때는 우리가 그때 칼슘을 했던 것 같아. PCA하고 요 이퀴벌런스 포인트에서의 CA2 플러스는 약간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이렇게 하고 concentration CAY 2 마이너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알파 4, 그 다음에 K CAY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퀴벌런스 포인트 지나서는 C K 프라임이니까 그리고 이퀴벌런스 포인트 전에서는 어떻게 했었나? 어떻게 됐었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칼슘이 들어있는 용액을 EDTA로 창물 반응을 일으키면서 적정하다 보면은 처음에 볼륨을 넣으면서는 용액에 남아있는 칼슘의 농도, EDTA랑 반응을 하고 남은 거, 프리한 칼슘의 농도가 이 높이가 됐었어. 그리고 적정점은, 그러니까 당량점은 이런 이퀘이션에서 알파랑 관련이 됐었지. 그치? 얼마나 그러니까 Y4 폼이 많이 있나. 그 얘기는 pH랑 된다는 얘기였었지. 이게. 그리고 K에 관련된다는 건 무슨 얘기지? K가 온도. 그리고 K가 크면 클수록 어떤 거지? 여기도 있다. 여기도 K가 있어. 여기도 K가 있고. K가 크면 클수록 이 창물 반응이 더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비교했을 때 K가 큰 것이 더 이게 높이 올라가서 끝났잖아.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포인트를 보면은,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묽은 굉장히 낮은 농도의 칼슘을 가지고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요 에지가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분석하지 못하는 소위 디텍션 리미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pH를 낮은 pH 사면은 요 알파 Y 값이 굉장히 작아졌잖아. 그치?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을 손 들어봐요.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야. 들어본 듯한 느낌만 있으면은. 그리고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자면 기말고사 때는 이 범위 다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을 정확히 생각하면, 우리가 분석화학 배우는 게 이 타이트레이션 배우는 거가 어떻게 하면 정량을 잘할까요? 정량을 잘하는 거는 이쁜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만들어야 돼. 그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어떻게, 그러니까 타이트레이션 커브에 미치는 팩터들이 뭔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 근데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는 어떤 샘플 농도가 너무 묽어지면은 우리가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농도라도 pH를 막 3, 4, 5 이런 데 가서 해버리면은 이 값이나 여기도 알파포가 있잖아. 얘가 쭉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스무스한 커브가 그려졌었죠. 그거 기억날는지 몰라. pH
뭐 12, 11, 뭐 10, 9, 8 하면서 점점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뭉개져 버렸었지. 그게 요 알파의 영향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선 K가 그냥 분모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K가 분모에 들어 있고 또 루트가 쓰여져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하고 칼슘 농도하고는 반비례할 거고 PCA하고는 비례해서 증가하겠지? 그 얘기는 요 그 이퀴벌런스 포인트 지나서가 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 농도가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엣지가 더 샤프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pH의 영향, 그 K 콘스탄트의 영향, 그 다음에 처음 시료에서의 농도의 영향, 이런 것들이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 타이트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원인이었어. 그러면 오늘은 리닥스 타이트레이션이야.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해. 이쪽에 여기서는 세륨 사가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PCA나 PM 대신에 포텐셜을 측정할 테니까. 아까 여기다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에 포텐셜을 측정할 거니까 이 값을 적어가는 걸 거야. 여기서는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보든가 그랬는데, 그럼 이 커브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거가 이퀴벌런스 포인트 그 다음에 전후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있냐면은 357, 358 이쪽에 있는데 35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 이퀴벌런스 포인트 포텐셜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수식들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다 책에 있는 수식들이에요. 그래서 저 당량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량점에서는 일단 생성된 삼가 철이랑 생성된 삼가 세륨이랑 양이 똑같아야 되겠지. 얘들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당량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래 들어있던 그 철 이가 철의 양이랑 그 다음에 세륨 사가랑 양이 같을 거야.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하고 아까 얘기했던 레렌스티 이퀘이션에서 평형 상태에서 세륨의 셀 포텐셜 그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철에 대한 셀 포텐셜이 같다라고 보면은 그렇죠? 여기 세륨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4가 3가 아이런 3가 2가 요거에서 요 두 이퀘이션을 그 뭐죠? 이제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동등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 텀들이 서로 캔슬아웃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지. 이런 이퀴벌런스 포인트에서의 셀 포텐셜 E는 원래 아이런 3가가 2가로 리덕션 될 때의 환원전이 표준 환원전이 그 다음에 세륨 4가가 3가로 환원될 때의 표준 환원전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이지. 여기서 이거는 그럼 요 값은 얼마야? 요 다음 슬라이드에 가까이 있었지? 야, 왜 안 나와? 요게 각각의 표준 환원전이에요. 1.44, 0.68 더하면 얼마야? 2.1, 2.12 그러니까 1.06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두 개의 반응 알면은 여기가 요 값이 뭐 1.06 볼트가 될 거다라는 것을 딱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어디서 당량점이 나타날 거다. 어디서 이게 샤프하게 올라가는 것의 중간이
어디서 생길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사실 여기가 중심점이라는 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포스트 아니면 프리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359페이지 밑에 정도 보면은 potential after the addition of 5ml of cerium.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5ml의 세륨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여기는 일정 공중인데 여기가 얼마일까? 그거 계산해 보자는 거지. 그거 계산해 보면 여기랑 비슷한 뭐가 나오겠죠? 그거 계산하는 것이 책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처음에 아이런 2가 있었고 세륨 4가를 넣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아이런 2가는 처음 양에서 들어간 세륨의 양을 뺀 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런 2 플러스의 농도는 처음에 조건이 50ml의 그러니까 시료가 있었으니까 50ml 그 다음에 5ml를 지금 새로 집어넣는 타이트런트를 5ml 집어넣고 그리고 토탈 볼륨이 55가 된 상태에서 있어요. 처음에는 몰수로 50 곱하기 0.05몰의 아이런 2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건 5ml에 0.1몰짜리 세륨이 있었으니까 요거를 빼주면은 나머지가 55분의 2가 되고 여기 있는 세륨 4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혹시 반응이 완전히 다 안 일어나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륨을 표시해 두는 건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세륨 4 플러스 is minuscule with respect to the other species present in the solution.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런 2 플러스는 55분의 2. 그다음에 아이런 3 플러스는 새로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요 파트죠. 토탈 볼륨 55에 들어가서 반응한 세륨 4 플러스의 양하고 같은 양이 되는 거니까 55분의 0.5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의 아까 평형이라고 그러고 쓰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죠 앞에서. 이게 반응 완전히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시스템의 셀 포텐셜은 이걸 측정해도 되고 이걸 측정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거를 네런스트 이퀘이션으로 아니면 이걸 네런스트 이퀘이션으로 표시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값들은 뭐가 있어? 3가 철의 농도, 2가 철의 농도 또는 4가 세륨의 농도, 3가 세륨의 농도 요것만 알면은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케이스에는 요거 두 개 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3가 철의 농도, 2가 철의 농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이 시스템 결국은 그러니까 FE3에서 FE2로 가는 그 셀 포텐셜을 계산한 거고 이게 표준 환원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가 0.5가 돼야 되지. 이건 책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런 3 플러스가 0.5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런 3 플러스 2 플러스를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은 한번 계산해 볼래요? 계산기 있는 사람? 내가 확인을 이건 안 해봤었는데 이 숫자 0.5가 들어가야 될 것 같네. 그래서 그 뭐 계산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 보더라도 네런스트 이퀘이션에서 철 3가에서 2가로 되는 그 셀 포텐셜을
계산해 주면은 전체 시스템에서 측정될 이 포텐셜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값이 0.64V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리고 그때의 값은 는 0.68 마이너스 1분의 0.0592의 로그에서 분모가 FE 3 플러스 분자가 FE 2 플러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FE 3 플러스 위에 앞에서처럼 계산하고 2 플러스의 농도 계산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내가 0.64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서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당량점을 지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볼륨이 만약에 25.1 밀리리터 집어넣었다. 좀 과장되긴 하지만 여기가 25 밀리리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아까 나왔고 여기 있네. After the addition of 25.1 milliliter of cerium. 그러니까 당량점을 살짝 지난 거죠. 그때도 이 경우에는 세륨의 포텐셜을 계산했어. 세륨 3가 같은 경우에 처음에 50ml 있는 거에 25.1mm의 타이트런트가 들어갔으니까 토탈 볼륨 75.1이 될 거고 그 안에서 세륨 3가는 그렇죠? 4가에서 3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25 곱하기 0.1몰. 그러니까 아이런 그러니까 이가 처리 산화되는 만큼만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75.1분의 2.5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4가 철 같은 경우에는 4가 세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탈 볼륨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런 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들 그곳에 해당하는 거니까 75.1분의 0.01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륨 3 플러스와 4 플러스를 아까처럼 내렌스티케이션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1.30V가 나와요. 그 얘기는 여기가 1.30V라는 얘기고 이때의 포텐셜은 적을 데가 없네. E는 세륨을 가지고 있으니까 1.44가 세륨에 표준하는 전이고 마이너스 0.0592의 로그 세륨 조금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 세 포인트에 대해서 이퀘이션이 나왔어. 당량점에서는 각각의 표준 환원 전위의 평균값이 당량점에서의 셀프 포텐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량점 전에서는 아이런 3가와 2가의 농도를 알게 되면은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고 당량점 지난 후에는 세륨 4가와 3가의 그 농도를 알게 되면은 그 셀프 포텐셜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앞에 EDTA로 타이트레이션 할 때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다른 점 앞에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지. 근데 요 같은 거, 요 케이스랑 지금 예전에 했던 EDTA 타이트레이션이랑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 다른 점 한번 찾아볼까요? 얘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 힌트를 주자면은 지난번에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 이런 타이트레이션 커브 만들고 그다음 각각에서 이런 이퀘이션 같은 거 유도해내고 난 다음에는 조건들을 바꿔봤었어. 농도가 달라질 때 아니면은 pH가 달라질 때 그리고 평형상수가 달라질 때 그런 경우에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했었거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적용을 그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에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얘랑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한 가지 그럼 물어볼까? 여기서는 칼슘 농도가 묽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던 커브가 점점 이렇게 갔었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점이 칼슘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남아 있는 칼슘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처음에 적정을 하는 용액에서 아이런 이가철의 농도가 10배로 묽어졌다. 그럼 커브가 어떻게 변할까? 열 배로 묽어진다고 해서 요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거기에 이 파라미터가 없지. 근데 10배로 묽어진다고 하면은 이 점이 바뀔까? 왜 안 바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런 이가의 농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메인 팩터는 이가와 상가의 비이거든. 그러니까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할 때 사실 이 커브의 그 요 각각 포인트를 결정하는 게 농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가 상가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농도가 묽어지더라도 요 커브 이 그러니까 그 방향점 전하고 후에서의 요 높이는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나와 있냐면은 365페이지 보면은 12C-3이라고 돼 있어서 Effect of Variables on Redox Titration Curv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 그걸 여기 옮기는 게 Reactant Concentration, Titration Curve for Oxidation Reduction Reactions are usually independent. 독립적이라는 거지. Independent of analyte and reagent concentration. 그러니까 굉장히 묽은 것을 분석하든 뭐 아니면은 진한 것을 분석하든 커브의 쉐입, 시작점과 끝하는 점은 안 변한다는 거죠. 왜냐? 레이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completeness of reaction인데 이거보다는 그 다음 그림이다. 여러분들 책에 36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타이트런트, 이쪽이 이제 포텐셜. 타이트레이션을 쭉 하다가 여기가 샤프한 에지가 돼야 되는데 A, B, C, D가 다 다르죠. 왜 다른가? 뭐가 다른 건 A, B, C, D가 뭐가 다른 건가 봤더니 A, B, C, D가 일단 이 타이트런트와 아널라이트 사이의 포텐셜 차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K 평형상수. 이게 A 같은 경우는 10의 16승이야. 근데
제일 안 좋은 2 같은 경우는 10의 3승이에요. 2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평형상수 K가 크면 클수록 샤프 에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K가 어디 들어가 있어? 아니면은 여기에 K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지? 크게. 어디 들어가 있을까? 농도 여기에? 농도 레이쇼. 그치,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을까? 여기서 타이트런트하고 어널라이트의 표준 환원전이 요거 차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샤프 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각각의 셀프 포텐셜은 뭐에 관련돼요? K, 델타 G, 셀프 포텐셜 다 연결되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 저기 아주 겉에 드러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널라이트가 아이런이었죠. 타이트런트가 세륨이었지. 그거 사이에 그 표준 환원전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전체 반응의 표형상수가 또 요거랑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케이스가 여러분들 책에 그 앞에 페이지인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아니구나. 한참 더 앞에 가야 되는구나. 361페이지. 361페이지 보면은 지금 케이스로 얘기했던 거가 요 첫 번째 커브 A예요. 이가철을 세륨으로 적정을 하는 거야. 리덕스 타이트레이션 하는 거야. 그때 뭐 여기 이 값들은 이가철과 산가철 사이의 레이셔에 결정되고, 그리고 여기 값은 사가세륨과 산가세륨의 레이셔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여기하고의 높이 차이는 각각의 표준 환원전이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이번에는 아이런 이가철을 적정하는 게 아니라 우라늄 사가를 UO2 2 플러스로 이것도 그냥 산화시키면서 세륨으로 타이트레이션 한 거야.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밑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 왜냐하면 이쪽은 타이트런트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쪽은 어널라이트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런에 비해서 우라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지? 작지. 응? 그렇지. 그리고 이것 우라늄하고 세륨 사이에 표준 환원전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아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샤프한 그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미치는 영향은 농도는 영향을 미쳤어. 근데 리덕스에서는 농도는 영향을 안 미쳐. 오히려 그 산화환원 스피시스 사이에 레이쇼가 영향을 미쳐. 그다음에 여기서는 pH 영향을 미쳤어. 여기서는 pH 각각의 스피시스에 따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그건 언급을 안 했어.
근데 pH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pH가 아주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산가철이 막 침전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 예? 그런 팩터가 있는데 그건 자세히 언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K 값이 영향을 미쳤지. 예? 여기서 K 값 영향을 미치죠. K 값이 크면 클수록 두 개 사이 포텐셜 차이가 커서 샤프한 에이지가 만들어지다. 좀 관계식은 조금 틀리지만은. 그래서 그 K 값에 대한 팩터를 말로 표현한 것을 이제 completeness of reaction. K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정반응적으로 반응이 확실하게 더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이 더 완벽하게 가면 갈수록 또 change in the equivalence point region of oxidation, reduction, titration become larger as the reaction become more complete. 그러니까 반응이 더 확실하게 일어날수록 샤프한 에지가 일어난다. 이제 그 부분은 요 앞에 이디테이 타이트레이션이랑 비슷한 부분이고, 농도 관련된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이해 가시나요? 전혀 모르겠다 라고 물어보는데 손들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리독스 타이트레이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에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그다음에 프레시피테이션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컴프렉세이션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배우면서 정량에 대해서 배우죠. 여기서 이제 전기 화학을 배우면서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던 타이트레이션에다가, 예전에 하던 타이트레이션은 인디케이터 넣고 색깔이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걸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잖아. 거기서도 에러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Y축을 그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포텐셜을 측정하게 된다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샤프하게 쫙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훨씬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고, 뭐 촘촘하게 한 다음에 지으신 방법은 1차 미분하면 되지. 저 이 커브에서 저희 이제 그 당량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길이가 제일 큰 부분일 거 아니야. 그렇죠? 1차 미분하면은 훨씬 더 쉽게 당량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거기에 필요한 거가 이제 이쪽 축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화학적인 포텐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거고, 그게 일렉트로 어널리티컬 메소드 중에서 인터페이셜 메소드, 그 다음에 스터팅 메소드, 그 다음에 포텐시오메트리. 뭐 다음 시간에 아마 포텐시오메트리에서 pH 미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에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것처럼 타이트레이션 하는 거가 포텐시오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텐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커버할 부분이 볼타메트리, 암페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야.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분들 책에 13장까지 쭉 다 봐도 포텐시오메트리는 있는데 볼타메트리나 암페로메트리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커버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포텐시오메트리, 볼타메트리, 암페로메트리, 그러니까 뭐 볼타메트리, 암페로메트리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볼티지를 재는 거, 그다음에 커런트를 재는 거, 두 가지 정도는 전기화학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가게 되면은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가능하면은 여기까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요거는 아마 배울 일이 별로 없을 거고, 여기서 이쪽이라든가 뭐 저쪽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더 갈라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기 분석에서 나오는 전기화학 배우게 되면은 좀 더 그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일찍 끝났지만은.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와서 질문하시고요.